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직후 우리 대표단과의 단체 사진을 공개하며 한국과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외교장관은 이번 달 백악관에서 진행될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오늘 오전 9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섭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이 악화됐다는 진단서를 제출하며 불응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등 내란의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습니다. 국무위원이 구속된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8월의 첫날인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6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에서 찜통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달 폭염이 절정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백악관이 8월의 첫날인 오늘부터 새로운 상호 관세를 발효한다고 최종 확인했습니다. 관세 부과 시한을 불과 하루 앞두고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죠.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의 조건으로 관세율이 25%에서 15%로 낮아진 건데요. 백악관은 한국과 역사적인 무역 합의에 이르렀다면서 우리 협상 대표단과의 단체 사진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오늘 굿모닝 MBN 첫 소식은 이한나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백악관이 우리나라와의 관세 협상 타결 직후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엄지를 치켜 세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양옆으로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정관 산업부 장관 등 우리 협상 대표단이 밝게 웃고 있습니다. 이번 한미 협상에서 핵심 역할을 한 러트닉 상무장관의 마음을 움직인 건 우리 대표단이 준비한 1m 크기의 설명판이었습니다. 러트닉은 설명판에 담긴 마스가 조선협력 패키지 제안을 높이 평가하며 조선업 투자 프로젝트를 구체화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올 수 있다고 미리 귀띔하는가 하면 가급적 단순하게 이야기하라고 제안도 건네왔습니다. 협상단은 러트닉의 조언을 토대로 트럼프 대역까지 정해 예행 연습을 이어갔습니다. 어떤 걱정에 대해서 저희가 참 많은 리허설도 하고 경우의 수별로 만반의 준비를 마친 협상단은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40분간 면담한 끝에 극적으로 무역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They presented a very good offer. President Trump moved the offer up a bit, and we reached a very good agreement. 구윤철 부총리는 가슴 졸이며 결과를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협상단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회장 등 재계 3인방의 총력 지원 역시 협상 타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유럽연합 일본과 마찬가지로 15% 관세가 부과되면서 대체적으로 최악은 피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유럽과 일본은 협상 이전부터 2.5%의 관세가 있었지만 한미 FTA로 관세가 없었던 우리 자동차 업계는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되는데요. 대규모 대미 투자로 국내 투자가 위축되면서 일자리에 타격이 있을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이어서 김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에서 생산된 자동차 모두 이제 미국 시장에서 15% 관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적어도 불확실성은 걷어낸 만큼 자동차 업계는 일단 한숨을 돌렸다는 분위기입니다. 이제 관세는 15%구나.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품업계 어떤 식으로 이제 진출이냐, 아니면 어떻게 글로벌 공급망을 바꾸냐,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이 많을 거예요. 아쉬운 대목도 있습니다. 일본과 유럽연합은 이미 2.5% 관세를 내던 상황에서 12.5%포인트 더 올랐지만 한미 FTA로 무관세가 적용됐던 한국 차는 단번에 15% 부담을 떠안게 됐습니다. 경쟁국 대비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 셈입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12.5를 주장했으나 우리는 이해하는데 대통령은 모두 15%다. 아쉬운 부분입니다. 사실상 한미 FTA가 유명무실해졌다는 평가 속에 조선업을 뺀 자동차, 반도체 등 상당수 산업군의 전망은 어둡습니다. 미국에 약속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본이 2천억 달러 더 대미 투자를 약속했지만 경제 규모로 비교하면 한국이 더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됐습니다.
대규모 대미 투자로 앞으로 국내 신규 투자가 위축된다면 국내 고용까지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은 끝내 막아냈습니다. 그간 미국 측이 농축산물 수입 확대를 압박해온 만큼 우려가 있었지만 정부는 국내 농업의 민감성을 강조하면서 적극 방어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타결 직후 한국 농산물 시장 개방을 콕 집어 언급했기 때문에 세부 협상안이 결정되기 전까지 변수는 여전합니다. 보도에 이승훈 기자입니다. 갑작스런 관세 협상 타결 소식에 농민들은 다시 주한 미국 대사관 앞으로 모였습니다. 정부가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로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히자 농민들은 일단 한숨을 돌렸다는 반응입니다. 미국에서 날아든 관세 협상 결과 발표에 농민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먹거리 부분에서는 안심이 됩니다만 세부적인 협상 내용을 저희들이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협상 초기부터 미국 측은 쌀과 소고기 수입 확대를 강력하게 압박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식량 안보와 국내 농업의 민감성을 강조하며 방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국은 한때 고성까지 오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협상팀은 특히 2008년 광우병 집회 때 광화문에 모인 시민들의 사진을 보여주며 국민적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고 설득했습니다. 식량 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에 한국이 시장을 완전히 개방할 것이며 농산물도 수입하기로 했다고 언급한 만큼 아직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앞서 미일 협상에서도 일본의 쌀 수입 확대와 관련해 양국이 이견을 보였던 만큼 2주 뒤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세부 협상안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관세 협상을 타결로 이끈 데는 미국 조선업을 부흥시키는 마스가 프로젝트가 큰 역할을 했다는 게 우리 정부의 판단입니다. 조선업계는 그동안 금단의 영역이었던 미국 조선 시장의 빗장이 열렸다는 소식에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이상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한미 관세 협상 결과 브리핑에서 관세 협상 타결에 마스가 프로젝트가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합의에 이르도록 가장 큰 기여를 한 부분이 마스가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투자하는 3,500억 달러 중 1,500억 달러가 투입되는 마스가 프로젝트는 미국 조선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설과 선박 제작, 관련 인력 양성과 조선 관련 공급망 재구축, 유지 보수 등을 포괄하는 대규모 투자 계획입니다. 미국 내 조선소 인수와 시설 투자, 그리고 선박을 수주할 때 내는 보증금의 기금이 쓰일 예정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해군력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밝혀왔지만 조선업 쇠퇴로 군함을 만들기 어려웠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투자를 받아들여 미국 내 군함 생산 능력을 늘리겠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조선 시장은 미국 정부의 규제로 외국 기업이 진출할 수 없었지만 마스가 프로젝트가 시행되면서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이제 모든 관심은 늦어도 이번 달에 열릴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두 정상은 이번 무역 협상에서 거론되지 않은 국방비 증액 문제 등 안보 현안에 집중할 전망인데요. 조현 외교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을 만나 구체적인 한미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 조율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이지율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나란히 입장합니다. 취재진 앞에서 손을 맞잡습니다. 짧은 인사를 나눈 양국 외교사령탑은 곧바로 한미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 조율 등을 위한 회담을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2주 안에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만날 것이라고 못 박으면서 늦어도 오는 14일 이전엔 첫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정상회담의 최대 현안은 안보 청구서가 될 전망입니다. 이번에 타결된 관세 협상에서 안보 분야는 포함되지 않은 만큼
양국 정상은 주한미군 방위비와 국방비 지출 등 안보 협상을 놓고談判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국방비를 GDP 5% 수준으로 올리는 동시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요구할 전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중국 견제를 위해 더 많은 안보 비용을 동맹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양국이 해석차를 보이는 농축산물 개방 등도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라올 것으로 전망돼 치밀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지율입니다. 관세 협상 타결 소식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조희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기대에 응답한 값진 성과라며 이제 국회가 답할 시간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말씀처럼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간의 산업협력은 더욱 강화되고 한미 동맹도 더욱 확고해질 것입니다. 쌀과 소고기의 추가 개방은 없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선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식량 안보를 지키고 대미 수출 불확실성도 해소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쌀, 쇠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확대하라는 미국의 거센 압박을 막아낸 이재명 정부 협상단의 노고에도 박수를 보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시간에 쫓겨 양보한 결정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정상회담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관세 협상에서 부담을 많이 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외교, 안보, 국방 차원의 다른 이슈가 특히 자동차의 경우 일본, EU와 관세가 같아지면 국내 자동차 업계에 타격이 불가피해질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자동차만 하더라도 일본이나 EU의 경우에는 2.5%의 기본 관세를 적용받고 있었기 때문에 최소 12.5% 밑으로 관세를 협상 타결시켰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를 향해선 협상이 타결됐다 하더라도 상당수 기업이 관세 부담을 예고받은 상황이라며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라고도 경고했습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늦게 협상에 나섰지만 같은 관세율을 얻어내자 일본에선 한국이 더 협상에 능숙하다면서 부글거리는 분위기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집중 보도한 외신들은 한국이 당장의 위기는 넘겼지만 한국 경제가 감내해야 할 부담도 적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보도에 한여혜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에 앞서 미국과 협상을 타결한 일본은 한미 무역 합의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일본 주요 언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국과 합의했다며 한국의 대미 투자 규모 등 구체적인 협상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한미 합의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日米間の合意をはじめ関連の動向を踏まえた我が国への影響、これを引き続き十分に分析してまいります。 일본 SNS에서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한국도 15%의 관세라고 하는데 일본의 조건이 나쁘다며 이시바 정권의 협상이 잘 안 된 것 아니냐는 자조 섞인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반면 GDP 대비로 보면 한국이 더 많은 부담을 진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주요 외신들도 이번 타결을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은 GDP의 44%를 수출에 의존하는 만큼 관세 충격이 더 클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일본과 달리 이미 FTA를 체결해 관세가 거의 없었던 한국 입장에서는 한발 후퇴한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미 간 이번 합의가 일본이나 EU와 유사한 구조긴 하지만 구속력 있는 문서 여부나 투자 이행 방식에 따라 실질적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특검 소식 이어갑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일부 언론사에 단전 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의 주요 공범으로 꼽히는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내란 특검팀의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안정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구속된 두 번째 사례입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전 장관의 핵심 혐의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 남용입니다. 내란 특검팀은 비상계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임에도 불법 계엄을 막지 못했고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하는 등 이 전 장관이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위증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소방청장에게 단전 단수를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어제 오후 2시에 시작된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변호인단과 내란 특검팀이 치열하게 대립하며 4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특검팀은 법원에 300여 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한 데 이어 160장 분량의 파워포인트 자료와 계엄 당일 국무회의 영상이 찍힌 CCTV 영상 등을 제시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전 장관은 특검팀이 내란 실행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첫 사례인 만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을 겨냥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한 전 총리의 최측근인 손영택 전 비서실장이 어제 특검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가운데 한 전 총리의 재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찾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소환 조사에 불응하자 직접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치소 측은 수사를 받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나빠진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3대 특검 대응 특위 의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 모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특검 소환 조사 불응 상황을 따져 묻겠다며 현장 점검에 나선 겁니다. 의원들은 건강 문제로 수사를 받기 어려운 상황인지 의료진에게 물었습니다. 현재 수사를 받지 못할 정도로 크게 건강 상태가 악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 조사라든지 그런 거에 재판에 가고 이런 거에 있어서 큰 문제점은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구치소 측은 강제 인치와 관련해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등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서 인치하도록 하였지만 계속적인 설득에도 본인이 완전히 거부한. 윤 전 대통령이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선 구치소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윤석열 씨가 원래 더운 층에 있었는데 좀 시원한 층으로 옮겼다라는 의혹이 있던데. 옮긴 사실은 없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구치소 방문 소식이 알려진 뒤 윤 전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내고 3달째 시술을 받지 못해 실명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구치소에도 진단서와 소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이 신속히 강제 구인에 나서야 한다고 민주당이 거듭 주장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여당이 여론을 호도하며 특검에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지금부터 약 2시간 뒤인 오전 9시 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합니다.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자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건데요. 이번엔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에 앉힐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심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원이 어제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발부된 3번째 체포영장으로 지난달 10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21일 만입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소환조사에 2차례 불응하자 지난달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오전 문홍주 특검보가 직접 검사와 수사관을 이끌고 영장을 집행하러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내일 오전 9시 특검보가 검사, 수사관을 대동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서울구치소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특검팀이 수용실 밖에서 영장 집행을 지휘하면 교도관들이 윤 전 대통령을 데리고 나오는 방식이 될 전망입니다. 다만 앞서 조은석 특검팀이 구치소 지휘를 통한 강제 구인에 실패한 만큼 윤 전 대통령이 이번에도 순순히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 등 대면 조사를 통해 진술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고 보는 만큼 체포영장 집행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 명태균 씨가 어제 이어 오늘도 김건희 특검팀에 출석할 전망입니다.
특검팀은 어제 13시간 넘게 이어진 조사에서 명 씨를 상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관여한 부분을 집중 추궁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명 씨는 당시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진실을 알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명태균 씨가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습니다. 특검에서 진실이 뭔지 사실이 뭔지 저도 확인해보고 알고 싶습니다. 특검팀은 명 씨를 조사할 내용이 많은 만큼 이틀에 걸쳐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명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 과정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를 알고 있는 인물 중 한 명입니다. 특검팀은 명 씨가 대선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공한 대가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로 조작한 것은 아닌지도 수사 대상입니다. 앞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팀 조사에서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부탁한 당사자인 명 씨도 윤 의원이 진실을 알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선 공천 관련돼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공관위원장 아니겠습니까? 특검팀은 명 씨를 상대로 김 전 의원 공천 요청이 어떤 경로로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로 향하게 됐는지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김상민 전 부장검사 공천 경위 등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관여했다는 의혹 전반을 모두 살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또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선 의혹의 핵심 인물인 통일교 전직 간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이 인물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통일교 측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줬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노하린 기자입니다. 혐의는 인정하셨나요? 김건희 여사한테 목걸이는 어떤 목적으로 주신 건가요? 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지난달 30일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본부장의 통일교 현안 청탁이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부터 진행됐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청탁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이뤄졌고 청탁 대상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 그리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1억 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을 줬다고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시했습니다. 또 통일교 지도부 원정도박 의혹 관련 수사 정보를 제공한 걸로 거론된 윤핵관 역시 권 의원으로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권 의원은 SNS에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통일교와 어떠한 부적절한 관계도 맺은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팀은 구속된 윤 전 본부장을 곧바로 불러 조사하는 한편 조만간 권 의원도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사면 논의, 여당 내부에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친문계 의원들에 이어 어제는 친명계 핵심 인사까지 목소리를 더했습니다. 여당 지도부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보도에 이승민 기자입니다. 지난달 9일 우원식 국회의장의 조국 전 대표 접견 이후 친문계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사면론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고민정 의원과 정무수석을 지낸 한병도 의원이 대표적입니다. 친묵을 지켜오던 친명계에서도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친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김영진 의원은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는 전제를 달면서도 사회 통합 측면에서 사면에 대해 판단할 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부부에 관한 수사가 윤석열 검찰의 정치적인 판단과 정치 수사에 의해서 사실 진행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전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여당 지도부는 사면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는 입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당내 조 전 대표를 안타깝게 생각하는 공감대는 있지만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줄 수 있어 조심스러운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선 이번 주말 새 당대표가 선출되면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조국 전 대표 사면에 대한 입장을 밝힐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3주 뒤인 오는 22일에 열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 등록이 마감됐습니다.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 간 대결 구도가 본격화된 가운데 결과에 따라 범야권 지형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는 5파전 양상입니다. 이른바 반탄파인 김문수 전 장관과 재선의 장동혁 의원에 맞서 찬탄파인 6선의 조경태, 4선의 안철수, 그리고 탈개파의 초선 주진우 의원이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후보 등록을 마친 장동혁 의원은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의 보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강성 지지층 공략에 나섰습니다. 저는 당대표가 된다면 당의 대표로서 적절한 시점에 저는 면회를 가겠습니다. 네. 저를 극우로 몰았던 분들은 이 극우 정당에 남아 계시지 말고 알아서 나가시라고요. 김문수 전 장관은 극우 논란을 일축하며 선명성 경쟁에 가세했습니다. 전한길 씨가 극우다. 나보고도 극우라는 사람 있죠. 자, 제가 이제 극좌들이 만들어 놓은 이 프레임. 전한길이 무슨 극우입니까? 왜 극우입니까? 나는 그것도 이해하면 전한길이가 어디 폭발물을 던졌습니까? 반면 안철수 의원은 극단 세력으로부터 당을 구해야 한다며 혁신 노선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제 귀에 꽂히는 계몽령 또는 계엄 옹호 그것만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는 결국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우리는 필패할 수밖에 없다. 찬탄과 반탄을 둘러싼 후보들의 조직력과 당원 결집력이 최대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최고위원회는 당 안팎에서 10여 명의 인사들이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결선 투표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각 진영에서 후보 단일화 등 치열한 전략 싸움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사흘 전 대전 도심에서 3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번엔 서울에서 60대 중국인 남성이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해당 여성은 사건 발생 닷새 전에도 경찰에 신고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하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차가 빠른 속도로 출동하고 구급차에서 내린 대원들이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어제 새벽 3시 20분쯤 서울 가리봉동의 한 건물에서 60대 중국인 남성 A씨가 50대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새벽 3시쯤 경찰차도 오고 119도 왔는데 남자분 나왔는데 팔에 피 좀 많이 나고. A씨와 피해 여성은 동거하던 사이로 주거지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 여성은 목과 팔을 다쳐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A씨는 경찰에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가 먼저 흉기를 휘둘렀고 흉기를 빼앗아 공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가 과거에도 A씨에 대해 2차례 신고한 전력을 확인하고 진술의 신빙성 등을 따져보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지난 2023년 6월 넘어져 뼈가 부러졌다며 신고했는데 당시 A씨가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A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사건 발생 닷새 전인 지난달 26일에도 누군가 나를 괴롭힌다, 금방 전화하겠다며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신고 경위 등을 듣기 위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대면 만남을 요구했지만 피해자는 말다툼이 있었지만 풀려서 괜찮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의 지속적인 면담 거부 등으로 결국 당시 사건이 종결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최하원입니다. 태어난 지 5달밖에 안 된 아기가 호흡이 잘 안 돼 위급한 상태에 빠졌는데요. 큰 병원으로 가야 했는데 구급차로 가도 1시간이 넘게 걸리는 상황에서 경찰 사이카가 기적처럼 등장해 아기를 구했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설 구급차 안에서 의사가 생후 5개월 된 아기를 안고 있고 구급대원은 다급히 어디론가 전화를 겁니다. 폐동맥이랑 고혈압으로 인해서 이제 산소를 안 쓰면 계속 혈압이랑 뇌파이 떨어지는 친구였어요. 하지만 병원이 있는 이곳 경기도 부천에서 서울의 더 큰 병원으로 가려면 구급차로도 1시간 20분이 필요했습니다. 이때 경찰 사이카 3대가 출동했습니다. 한 대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들을 막아 구급차에 길을 터주고 다른 교차로에서도 진입하는 차들을 필사적으로 막아 길을 냅니다.
서울로 들어서자 서울경찰청 소속 2대가 가세하면서 모두 5대의 사이카들이 교차로 9개의 신호등을 멈추고 구급차를 통과시켰습니다. 서울 들어가면 교통 상황이 실시간으로 계속 바뀌니까 그래서 공조 요청을 한 겁니다. 어렵게 길을 터나간 끝에 아기를 태운 구급차가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도착합니다. 사이카들의 호의 덕분에 구급차는 1시간 20분 걸려 갈 곳을 단 35분 만에 주파했습니다. 제때 치료를 받은 아기는 다행히 큰 위기를 넘기고 회복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지하철에서 특이한 행동으로 민폐를 끼치는 사람들을 가리켜 지하철 빌런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운행 중인 지하철 안에서 하다 이제 발톱을 깎는 지하철 빌런이 등장해 논란입니다. 자리를 2칸을 차지하고 앉은 한 승객, 신발을 벗고 한쪽 다리를 좌석에 올리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 발톱을 깎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목격한 누리꾼은 밀폐된 공간이라 그런지 생각보다 발톱 깎는 소리가 컸다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발톱을 깎은 손으로 과자를 꺼내 먹기도 하고 깎은 발톱은 치우지도 않았다고 하는데요. 누리꾼들은 진짜 우리나라 지하철이 맞냐면서 믿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부산의 한 피자 가게에서 냉장고 안에 강아지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올린 누리꾼은 강아지가 떨고 있었다며 동물학대를 의심했는데요. 결국 경찰까지 조사에 나서자 피자 가게 업주는 심장병을 앓고 있는 강아지의 건강을 걱정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더위가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가게 에어컨이 고장나는 바람에 잠시 냉장고에 넣어뒀다는 건데요. 실제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은 냉장고 내부 온도가 심각하게 낮지는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식재료가 있는 냉장고에 강아지를 넣어 위생 문제도 심각하다 지적하기도 했는데 경찰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하네요. 싱가포르에서 도로가 순식간에 꺼지면서 차량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검은색 차량 한 대가 공사장 근처를 지나고 있는데요. 이상한 기운을 감지한 듯 잠시 멈춰선 차량. 잠시 뒤 도로가 푹 꺼지더니 3m 아래로 차량이 추락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싱크홀 사고입니다. 다행히 해당 운전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싱크홀은 호우가 잦은 여름철이 제일 많이 발생한다고 하니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지난밤에도 많이 더우셨죠? 8월 첫날인 오늘도 견디기 어려운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낮 최고 기온이 36도까지 오를 전망인데요. 이미 더위가 지긋지긋한데 기상청은 이번 달 폭염이 더 심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여름의 절정인 8월, 첫날부터 전국에 혹독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서울과 대전, 대구 등에서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지난 6월과 7월, 가장 더웠다는 1994년과 2018년을 이미 역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의 일평균 최고 기온은 30.1도로 역대 가장 높았습니다. 밤에도 열기가 식지 않으며 서울은 7월 한 달 동안에만 열대야가 23일이나 나타났습니다. 117년 만에 가장 많은 열대야 일수입니다. 낮 폭염, 밤 열대야 패턴은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당분간 고기압 영향이 지속되면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경험을 뛰어넘는 더위로 일상 곳곳에서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지친 작업자들은 결국 일손을 내려놨습니다. 체온을 재봤더니 마치 독감에 걸린 것처럼 38도를 넘깁니다. 덥다 싶으면 휴게실에 에어컨이 다 돼 있으니까 쉬고 그래요. 8월에는 이렇듯 일상을 멈추게 하는 더위가 더욱 극성을 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반도 상공을 이중으로 덮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이달 중순부턴 평년보다 더울 확률이 60%에 이르는 것으로 예측됩니다. 극한 날씨에 하루 100명이 넘는 온열 질환자가 응급실을 찾는 만큼 철저한 건강 관리가 중요합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살인적인 무더위에 바닷물과 강물까지 뜨거워지면서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인 강원 소양호 상류에는 올해도 녹조가 발생했습니다. 물 표면 온도가 33도까지 올랐다고 하는데 문제는 폭염이 계속되면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란 겁니다. 장진철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소양강 상류 넓은 호수가 녹차가루를 부어놓은 것 마냥 녹색으로 변했습니다. 올해도 또 녹조가 발생한 겁니다. 배를 타고 들어가 녹조를 흩어보지만 근본적인 해결법은 없습니다. 물에서는 코를 찌르는 악취가 진동합니다. 강 바깥의 기온은 이렇게 40도가 넘었습니다. 물 안에 들어오면 시원함을 느껴야 되는데 오히려 따뜻하다는 말이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을 떠보면 녹색 알갱이가 잔뜩 담겨져 나옵니다. 소양호의 수면 온도는 33도, 폭우 뒤 열흘 만에 10도 가까이 올랐습니다. 지난 폭우에 퇴비 같은 오염원이 한꺼번에 쓸려 내려온 다음 곧바로 폭염이 이어지면서 녹조 발생을 앞당긴 겁니다. 확산 속도도 기록적입니다. 지난 주말 인제대교 주변에 발생한 녹조는 닷새 만에 2km 정도 퍼졌습니다. 독성 물질을 내뿜는 유해 남조류가 1ml당 6,300개에 달해 녹조 관심 수준에 다가섰습니다. 근데 지금 진짜 전초전이야 이제. 앞으로 더 많이 생겨요. 우리 어민들한테 생긴 지적이 엄청나게 많죠. 물고기 일단 안 잡힙니다. 녹조 때문에. 소양호 상류에 녹조가 발생한 건 올해로 3년째. 올해가 가장 심각합니다. 당분간 비 소식이 없는 데다 폭염 기세는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자원공사는 다만 취수탑까지 50km 넘게 떨어져 있어 수도권 식수에는 아직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2시, 갑자기 누군가 현관문을 쾅쾅 치는 소리가 들린다면 어떨까요? 요즘 미국 메릴랜드주의 주민들은 이 소리 때문에 공포에 떨고 있다는데요. 무슨 일일까요? 어두운 밤 누군가 집 앞에 서 있는데요. 갑자기 발로 문을 쾅쾅 차고 도망가 버립니다. 문에는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았고 일부가 부서지기까지 했네요. 요즘 미국 메릴랜드의 주민들은 한밤중에 문을 차는 소리에 편히 잠들지 못하고 있다는데요. 청소년들이 SNS에서 유행하고 있는 챌린지를 하는 거라고요. 한 여성은 갑작스러운 소리에 아들을 옷장에 숨기기까지 했다는데요. 얼마나 두려웠을까 싶네요. 이번엔 불청객이 아닌 반가운 손님에 대한 얘긴데요. 어느 날 찾아온 야생동물이 새끼들까지 데리고 오더니 이렇게 집주인과 인연을 맺은 지 1년이 훌쩍 넘었다고 합니다. 이들의 각별한 인연 확인해 보시죠. 라쿤 2마리가 할아버지 곁에서 음식을 맛있게 받아먹고 있습니다. 미국 코네티컷에 사는 82세 할아버지의 집에 매일 찾아오고 있다는데요. 지난해 봄 처음 찾아온 이후 1년도 넘은 현재까지 거의 매일 밤 나타난다고요. 할아버지는 금세 라쿤들과 친해졌고 포도와 마시멜로를 늘 준비해두고 있다는데요. 이젠 라쿤들이 보이지 않으면 어디 파티라도 간 건가 걱정이 된다고 하네요. 종종 캐리커처를 그리는 화가들은 길 위에서 볼 수 있지만 아예 작품 활동을 밖에서 하는 화가는 요즘 거의 보기가 어려운데요. 날씨 같은 변수에도 야외에서 그림 그리는 게 제일 즐겁다는 한 화가 소개해드립니다. 바다가 보이는 호주 시드니의 한 절벽. 그 위에 우산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남성이 있습니다. 붓질 몇 번에 해안의 아름다운 모습이 캔버스에 담겼네요. 호주의 이 화가는 야외에서 그림을 그리는 작업에 푹 빠져 있다고 합니다. 사진을 찍어서 보고 그리는 편한 방법을 추구할 수도 있지만 자연 속에서 직접 보고 그리면 진짜 본질을 담을 수 있고 예술적인 자유를 느낄 수 있다고요. 그 모습마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굿모닝 문화 소식입니다. 귀가 즐거운 다채로운 넘버들로 묵직한 메시지를 전하는 뮤지컬 맨피스가 돌아왔습니다. 물감 대신 실로 회화와 조각, 설치 작업을 하는 시오타치아로의 전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문화 소식 이상주 기자입니다. 뮤지컬 맨피스는 1950년대 미국 남부 도시 맨피스를 배경으로 로큰롤로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라디오 DJ 휴이와 뛰어난 재능을 지닌 가수 펠리샤의 꿈과 사랑을 그리고 있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를 최초로 송출한 전설적인 DJ 듀이 필립스의 실화가 바탕으로 2009년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초연, 토니 어워즈 최우수 작품상을 비롯해 음악상, 각본상, 오케스트레이션 4개 부분을 수상했습니다. 국내는 2023년 초연 후 2년 만인데 블루스와 로큰롤, R&B 등 다양한 장르의 넘버들부터 배우들의 열연과 사회적 메시지 등을 적절하게 섞어 더욱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보입니다. 연극 셰익스피어인 러브는 로미오와 줄리엣은 어떻게 탄생했을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한 작품으로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동명의 영화가 원작입니다. 16세기 런던을 배경으로 슬럼프에 빠진 젊은 셰익스피어가 귀족 여성 비올라를 만나 신분과 자유, 창작과 현실의 경계를 넘나들며 웃음과 감동을 선사합니다. 왕궁에서 런던의 번화가, 템즈강변, 로즈극장, 글로브 극장 등으로 자유롭게 변주하는 무대는 극의 몰입도를 높입니다. 천장에서 바닥의 흙까지 검은 실들이 이어집니다.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비롯돼 다시 그곳으로 돌아간다는 순환의 개념으로 인간은 언제나 자연의 일부라는 생각을 담았습니다. 암투병을 경험했던 작가는 오랫동안 천착해온 삶과 죽음, 실종과 정체성에 대한 사유를 담아 조각, 설치를 감정과 기억, 관계의 흐름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구조를 매개체인 실로 표현합니다. そのつながり、糸のつながりっていうのが、この社会に生きているとつながっていたい人はいないと思うんですね。で、そのこうつながりっていうかネットワーク。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첫 세제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법인세율과 증권거래세율을 높이고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늘리는 등 전 정부의 감세 정책을 전면 뒤집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5년간 36조 원의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홍지호 기자입니다. 2022년 100조 원을 넘었던 법인세 수입은 지난해 62조 원까지 낮아졌습니다. 세율을 낮춰서 투자를 늘리고 세수가 늘어나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했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AI 등 첨단 산업 투자를 위한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시급해지자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전면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약화된 세액 기반의 정상화가 필요합니다. 응능부담 원칙에 맞도록 조세 제도를 운영하고 조세 지출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전 정부에서 1%포인트씩 낮췄던 법인세율을 원상 복구합니다. 이에 따라 법인세 최고 세율은 25%로 2022년 수준으로 높아집니다. 주식을 사고 팔 때 내는 증권거래세 세율도 코스피 0.05%, 코스닥 0.2%로 2023년 수준으로 다시 올라가고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의 보유 주식 가격 기준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춰 세금을 내야 하는 주주를 대폭 늘립니다. 정부는 대신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금에 대한 분리과세를 허용해 소득세를 낮출 방침입니다. 단순한 매매 차익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장기 투자 같은 것도 좀 가능할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에는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이 시행되면 5년간 35조 6천억 원의 세금이 더 걷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8월의 첫날인 오늘도 벌써부터 후텁지근합니다. 서울은 오늘로 13일 연속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낮에 폭염도 계속됩니다. 오늘 서울은 36도까지 치솟겠고 오는 주말에도 한낮에는 35도 안팎의 폭염이 밤 사이에는 푹푹 찌는 열대야가 계속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에는 호우 가능성이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 가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강원 북부 산간 지역으로는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은 28도, 대구 25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과 대구 36도, 전주 3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다음 주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 35도 안팎의 극한 폭염은 누그러들겠지만 그래도 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열대야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에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